망가라치바.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은 아무나 나와 자기가 지은 문장을 칠판에 적어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때 문득 좋은 문장이 떠올라 손을 들었다. 제제, 나와서 해보겠니?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 나갔다.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우쭐해졌다. 여러분 보세요. 반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잖아요. 내 팔은 칠판 중간에도 닿지 않았다. 분필을 접어 최대한 멋을 부려 글씨를 썼다. 머지않아 방학이 시작됩니다. 틀린 글자가 없나 하여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탁자 위에는 빈 병이 놓여 있었다. 비어있는 병. 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늘 상상의 장미가 꽂혀 있는 병이었다. 선생님이 저렇게 못생기지만 않았더라도 꽃을 가져오는 학생이 이렇게까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난 내가 쓴 문장에 만족해서 자리로 돌아왔다. 방학이 되면 뽀르투가와 더 자주 드라이브를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도 글짓기를 하겠다고 나선 아이들이 몇몇 있었다. 그러나 내가 단연 어뜸이었다. 누군가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교실로 들어왔다. 지각을 한 제로니무였다. 그 애는 엉거주춤 들어와서는 바로 내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책을 꺼내 시끄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옆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커서 만물 박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소곤대는 말 가운데 내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이 있었다. 망가라치바에 대한 이야기였다. 차를 들이받았다고? 그래, 큰 차 있잖아. 마누엘 발라다리스 아저씨 차.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뭐라고? 망가라치바가 시타 건널목에서 포르투갈 사람 차를 들이받았어. 그래서 지각한 거야. 기차가 차를 완전히 박살냈어.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 헤알랭고시 소방차까지 왔었다니까?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제로니무는 계속 옆 아이의 물음에 답해주고 있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는 잘 몰라. 어린애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토하고 싶었다. 나는 책상을 벗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창백한 내 얼굴을 보고 다가온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러니 제제? 난 대답할 수가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솟았다. 나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교장실 근처에서도 상관 않고 계속 달렸다. 거리에 나와서도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고 뭐고 다 잊고 달렸다. 단지 그곳에 빨리 도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달렸다. 위보다도 가슴이 더 아팠다. 까지냐 길도 단숨에 빨리 빠져나왔다. 빵집에 이르러 제로니모의 말이 거짓이기를 빌며 세워놓은 차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의 차는 없었다.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다시 달리려는데 라디스라우 아저씨의 팔이 거세게 나를 낚아챘다. 어디 가니 제제? 내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갈래요. 가선 안 된다. 미친 듯이 발부동을 쳤지만 그의 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진정해라 얘야. 넌 거기 가면 안 돼. 망가라치바가 아저씨를 죽였죠? 아니야. 구조대가 금방 왔어. 차는 많이 부서졌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니? 기차가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면회를 받아도 될 정도로 회복되면 내가 널 병원에 데려다 주마. 약속할게. 자, 이젠 음료수나 좀 마시자. 그는 손수건을 꺼내 내 땀을 닦아주었다. 토하고 싶어요. 내가 벽에 기대자 그는 내 머리를 잡아주었다. 이제 좀 괜찮니 제제?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데려다 줄까?
난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 넋을 놓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아챘다. 망가라치바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기차였다. 나는 두세 번을 더 토했다. 그러나 이런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걱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다. 때론 엉엉 울다가 교복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닦았다. 이젠 다시는 나의 뽀르뚜까를 볼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는 가버린 것이다. 나는 긋고 또 그렇다. 그가 뽀르뚜까라고 부르도록 허락하고 차에 매달리게 해준 곳에 멈춰섰다. 나무 뿌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몸을 웅크렸다. 생각지도 못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아기 예수, 넌 나쁜 애야. 이번에야말로 네가 하느님이 돼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넌 왜 다른 애들은 좋아하면서 나는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해졌는데 이제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볼기짝이란 말도 이제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기 예수, 넌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자른다고 했을 때도 화 안 냈어. 그냥 조금 울었을 뿐이야. 이젠 어떡해? 이젠 어떡하냐고.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아기 예수, 내 뽀르뚜까를 돌려줘. 내 뽀르뚜까를 다시 달란 말이야. 그러자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향해 말을 걸었다. 아마 내가 걸터 앉았던 나무의 목소리 같았다. 울지 마라 얘야. 그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밤이 되었다. 더 이상 토할 기운도 울 기운도 없어 엘레나 빌라스 보아스 아줌마네 현관 계단에 앉아 있는데 또또까 형이 나를 발견했다. 형이 내게 말을 걸었지만 난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왜 그래 죄제? 말 좀 해봐. 그러나 난 계속 낮은 신음소리만 냈다. 그러자 또또까 형이 내 이마를 짚어보았다. 완전히 불덩이네. 무슨 일이야 제제? 이리 와, 집에 가자. 내가 천천히 데리고 가줄게. 신음 속에서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냥 내버려둬 형. 나 이제 그 집엔 안 갈 거야. 집에 가야지. 우리 집이잖아. 난 그 집하고 상관없어. 모든 게 끝이야. 형은 나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내가 전혀 기운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내 한쪽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허리를 안았다. 그리고 나를 집까지 데려와 침대에 눕혀주었다. 잔디라 누나, 글로리아 누나, 모두들 어디 있어? 형은 알라이데 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잔디라 누나를 발견했다. 잔디라 누나, 제재가 굉장히 아픈가 봐. 그녀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또 시작이군. 사랑의 매를 맞아야. 그러자 또또까 형은 누나에게 신경질을 내며 방으로 들어왔다. 아니야 누나. 이번엔 굉장히 아픈 것 같아. 죽을지도 몰라. 난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여럿 나를 집어삼킬 듯 심했고 먹고 마시면 곧바로 토해버렸다. 나는 점점 야위어 갔다. 나는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벽만 쳐다보았다. 주위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기가 싫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하늘로 가고만 싶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아예 내 방으로 옮겨와 내 곁에서 잠을 지샜다. 불도 끄지 못하게 했다. 모두들 내게 잘해주었다. 진지냐 할머니까지 우리 집에 와서 며칠을 보냈다. 또또과 형은 가끔 내게 와서 눈을 치켜뜨며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이었어 제재. 날 믿어줘. 내가 장난친 거야. 도로 확장 공사 같은 건 하지 않아. 집안은 죽음의 장막이 내린 것처럼 조용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모두들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내 곁에서 밤을 새웠다. 아무리 그래도 난 뽀르투카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웃음소리, 특이한 억양, 창밖의 귀뚜라미까지 쓱쓱 그의 면도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제는 아픔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매를 많이 맞아서 생긴 아픔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유리 조각에 찔린 곳을 바늘로 꿰맬 때의 느낌도 아니었다. 아픔이란 가슴 전체가 모두 아린 그런 것이었다. 아무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 팔과 머리의 기운을 앗아가고 베개 위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나는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였다. 의사를 불렀다. 파울야베로 박사가 와서 나를 진찰했다. 그는 한눈에 나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쇼커예요.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을 이겨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 누나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했다. 맞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님. 자기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잘린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저래요.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돼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봤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한테는 오렌지 나무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특별한 아이예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조숙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모두 알아들었지만 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 약을 먹었으나 그래도 계속 토했다. 그즈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줄지어 문병을 온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았다. 재난과 기아 상점 주인은 느르진 마리아 젤리를 갖다 주었고 에우제니아 아줌마는 달걀을 가져와 토를 하는 내 배를 낫게 해달라며 기도해 주었다. 파울로 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듣기 좋은 말만 해주었다. 빨리 나아야 된다, 제제. 네가 망나니 짓을 안 하니까 거리가 온통 슬픔에 잠긴 것 같지 뭐냐.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도 내 가방과 꽃 한 송이를 들고 왔다. 그것들을 보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뛰어나갔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그것뿐이었다. 가장 슬퍼한 사람은 아리오발두 아저씨였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지만 자는 척했다. 그 애가 깰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죠. 그는 앉아서 글로리아 누나에게 이야기했다. 들어보세요, 아가씨. 여기를 찾으려고 집집마다 일일이 물으며 다녔어요. 들어보세요, 아가씨. 여기를 찾으려고 집집마다 일일이 물으며 다녔어요. 그러고는 슬프게 울먹였다. 내 어린 천사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제발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가씨, 저 애가 제 악보를 가져다 준 사람이 아가씨 맞죠? 아니에요? 글로리아 누나는 거의 대답을 못할 지경이 되었다. 저 꼬마는 정말 죽으면 안 됩니다, 아가씨. 저 애한테 몹쓸 일이 생기면 이따위 변두리 마을엔 절대 오지 않겠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서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자기 얼굴에 비벼댔다. 눈을 떠봐라, 제제. 빨리 나아야지. 그래서 나랑 다니며 노래를 불러야 할 것 아니냐. 난 거의 하나도 팔지 못했어. 사람마다 물어본단다. 어이, 아리오발두, 그 카나리아는 어디 간 거요? 빨리 나을 거라고 약속하지? 응? 아직도 눈물이 남아 있었는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다시 흥분하려고 하자 아저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나아지기 시작했다. 조금씩 마실 수도 있었고 토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에 대한 기억을 더듬을 때면 열이 오르고 토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떨었다. 어떤 때는 망가라치바가 나는 듯이 지나가며 그를 덮치는 광경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 만약 나를 눈꽃맘치라도 좋아했다면
뽀르뚜까가 아무런 아픔 없이 저 세상으로 가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글로리아 누나가 내 곁으로 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울지마 아가. 다 잊게 돼. 너만 좋다면 내 망고나무를 줄게. 그 나무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야. 열매도 열리지 않고 늙은 데다 볼품도 없는 그런 망고나무를 어디다 써먹을까. 하기는 내 라임 오렌지 나무도 곧 매력을 잃고 다른 나무처럼 되고 말겠지. 그것도 사람들이 그 불쌍한 나무에게 늙어갈 시간과 기회를 줄 때나 가능한 일이지만 말이다. 어떤 이들에겐 죽는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몹쓸 기차가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이다지 어려운 걸까? 내가 가지 못하도록 모두들 내 다리를 붙잡고 있나 봐. 글로리아 누나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나는 겨우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아빠는 밤에 외출하는 일마저 그만두었다. 또또까 형은 양심의 가책이 심하여 여윌 정도였다. 그 때문에 잔디라 누나에게 핀잔을 덮기도 하였다. 아픈 사람은 하나면 충분하잖아, 안토니우. 누나가 내 심정을 몰라서 그래. 쟤한테 얘기해준 사람이 나야. 저 애가 하염없이 울던 모습이 꿈에도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고 너까지 울면 안 되지. 넌 이제 다 컸어. 그리고 저 앤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고 재난과 기아 상점에 가서 연유 한 통만 사와. 그럼 돈을 줘. 이제 아빠 앞으로는 외상 안 준대. 몸이 약해져서인지 계속 잠이 쏟아졌다. 밤인지 낮인지도 분간하기가 힘들었다. 열은 조금씩 내렸고 식은땀과 몸 떨림도 점점 가라앉았다. 눈을 뜨자 어둠 속에서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글로리아 누나가 보였다. 누나는 흔들 의자를 방에 들여놓고 피로를 이기지 못할 땐 그 위에서 잠들기도 했다. 누나 벌써 밤이야? 거의 그래 아가야. 창문 좀 열어줘. 머리 아프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빛이 스며들었다. 아름다운 하늘 조각이 보였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시 눈물이 솟기 시작했다. 왜 그래 제제? 아주 멋진 하늘이잖아. 아주 파란 하늘. 아기 예수가 너를 위해 꾸몄대. 오늘 아기 예수가 나한테 그랬어. 하늘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나는 모르고 있었다. 누나는 내 곁에 기대어 내 손을 잡고 나의 기분을 북돋우려고 애썼다. 누나는 많이 야위고 지쳐 있었다. 있잖아 제제. 조금만 있으면 다 나을 거야. 그러면 연도 날리고 구슬도 산더미처럼 따고 민기뉴도 올라타고 그러자. 네가 옛날처럼 노래도 부르고 나한테 악보도 갖다 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멋진 일이니. 우리 동네가 얼마나 쓸쓸해졌는지 알아? 모두들 거리를 쏘다니며 장난치던 너를 그리워해. 그러니까 너도 노력해야 해. 어서 기운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있잖아 누나. 난 더 살고 싶지 않아. 다 나으면 다시 나쁜 아이가 될 거야. 누나는 몰라. 누구를 위해 착해져야겠다고 마음먹을 그럴 사람이 이젠 없어. 착해질 필요 없어. 그냥 네가 늘 그랬듯이 어린애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게 누나? 모두들 날 막 때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날 못살게 굴라고? 누나는 양손에 내 얼굴을 받치고 단호하게 말했다. 있잖아 아가. 내가 한 가지 맹세할게. 네가 낳게 되면 아무도 그 누구도 하느님이라도 너한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게. 내가 송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내 말 믿지? 나는 알았다는 듯 하고 소리를 냈다. 그런데 송장이 뭐야? 오랜만에 누나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개었다. 그리고 웃었다. 어려운 단어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송장이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시체와 같은 거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랑은 별로 안 어울리니까 그 얘기는 그만두자. 내 생각도 누나와 같았다. 그러나 그가 벌써 며칠째 송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며 계속 말을 붙였다. 하지만 난 그의 파랑새와 카나리아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 불꽃몰이 오를란두 아저씨네 꾸리오 새처럼 슬퍼서 죽었을지도 몰라. 새장에서 풀어 주었을지도 몰라. 그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새들은 날지도 못하니까. 아이들이 새총으로 쏠 때까지 바보처럼 오렌지 나무에 앉아 있다가 새총에 맞았을 거야. 아이들 새총질에 살아남은 새가 한 마리도 없었어. 집안이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곳곳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고 엄마도 다시 일을 하러 나갔다. 흔들 의자도 예전에 놓여있던 엉접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글로리아 누나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는 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이 국물 좀 마셔봐, 아가. 잔디라 누나가 너한테 닭고기국을 만들어 주려고 검은 암탉을 잡았어. 냄새 참 좋지? 그리고 입으로 후후 불어 국을 시켰다. 너도 나처럼 빵을 커피에 담가서 먹어봐. 하지만 삼킬 때 소리를 내서는 안 돼. 보기 흉하거든. 갑자기 왜 그러니, 아가? 검은 암탉을 죽였다고 우는 것은 아니지? 늙은 닭이었잖아. 너무 늙어서 알도 낳지 못했는데? 내가 사는 데를 알아내려고 꽤 애를 썼겠구나. 너희들이 동물원 놀이할 때 그 닭이 검은 표범이라는 걸 나도 알아.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다른 검은 표범을 사면 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 도망쟁이야?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 고도이야, 지금은 못 먹겠어. 먹으면 토할 것 같아. 그럼 조금 이따가 줄게. 그땐 먹을 거지? 그러자 많은 말들이 물거품처럼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아주 착하게 굴게요.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볼기짝이란 소리도 안 할게요. 당신과 늘 함께 있고 싶어요. 식구들은 내가 다시 민기뉴와 이야기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단지 창문을 부드럽게 긁는 소리였다. 그러나 이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창문 밖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제제! 나는 몸을 일으켜 나무 창살에 머리를 기댔다. 누구니? 나야. 문 좀 열어봐. 글로리아 누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창문 빗장을 소리 없이 잡아당겼다. 화려하게 장식한 민기뉴가 마치 기적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들어가도 돼?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소리 내면 안 돼. 누나가 깨니까. 깨우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가 창문을 넘어왔다. 나는 침대로 돌아왔다. 내가 누굴 데려왔는지 알아? 얘도 같이 오겠다고 해서. 민기뉴가 팔을 앞으로 펼치자 은빛 새 같은 것이 보였다. 잘 안 보여, 민기뉴. 잘 봐. 너도 놀랄걸? 내가 은빛 깃털로 장식해줬어. 예쁘지? 루시아누, 너 굉장히 멋있다. 계속 그렇게 다녀야겠다. 스토르크 추장 이야기에 나오는 메인 줄 알았어. 나는 감격하여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그가 매우 온순하다는 것을 느꼈다. 박쥐들도 사랑해 주는 것을 좋아했다. 너 다른 건 못 알아보는구나. 잘 살펴봐. 난 톰 믹서의 박차를 달고 켄 마이나이드의 모자를 쓰고 트레드 톰슨의 쌍권총도 차고 리차드 탈마즈의 허리띠도 메고 장화도 신었어. 그리고 아리오발도 씨가 네가 좋아하는 체크무늬 셔츠도 빌려주었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멋져, 민기뉴.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빌렸니? 네가 아프다고 했더니 다 빌려주던데? 네가 널 그렇게 꾸미고 살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다. 나는 민기뉴가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고 있나 싶어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기뉴가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은 사랑과 염려로 그득했다. 그는 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왜 그래 슈르륵까? 슈르륵까는 너야 민기뉴. 그럼 너는 꼬마 슈르륵까야. 네가 주던 그 우정을 더 이상 바라면 안 될까? 그러지 마. 의사가 울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말랬어. 나도 그건 싫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네가 다시 건강해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살다 보면 다 잊혀져. 산책하려고 왔는데 같이 갈래? 나 몸이 많이 약해졌어. 맑은 공기를 마시면 병도 나을 거야. 내가 뛰어넘는 걸 도와줄게.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어디로 갈 건데? 수로로 놀러 가자. 있잖아. 난 까빠네마 공작 거리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거긴 영영 못 지나다닐 것 같아. 그럼 아수데스 거리로 해서 끝까지 가자. 그러자 민기뉴는 날아다니는 말로 변했다. 루시아누는 즐거운 듯 내 어깨에 앉아 있었다. 민기뉴는 내가 수로의 굵은 수도관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었다. 수도관에 뚫린 구멍에서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아 우리의 발바닥을 간지럽게 적셨다. 좀 어지러웠지만 민기뉴가 마련해준 기쁨으로 이미 다 나은 기분이었다. 적어도 내 심장은 가볍게 뛰고 있었다. 갑자기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너 들었니 민기뉴? 멀리서 들리는 기적 소리야.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점점 다가왔다. 기적 소리가 다시금 정막을 깨뜨렸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놈이야 민기뉴. 망가라치바 살인마. 기찻길 위를 달려오는 기차 바퀴 소리는 더욱 무겁게 커졌다. 올라와 민기뉴. 빨리 올라와 민기뉴. 민기뉴는 번쩍이는 박차 때문에 수도관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다. 올라와 민기뉴. 내 손을 잡아. 저놈이 널 죽일 거야. 저게 너를 짓밟을 거야. 짓밟는다고. 널 조각내 버릴 거야. 민기뉴가 간신히 수도관 위에 오르자 그 흉악한 기차가 기적을 울리고 연기를 내뿜으며 우리 곁을 스쳐 지났다. 살인자, 살인자. 기차는 선로 위를 빠르게 달려가며 껄껄 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잘못이 없어. 난 잘못이 없어. 집안의 모든 불이 켜지고 내 방에는 잠을 덜 깨 푸석한 얼굴들이 나타났다. 나쁜 꿈을 꿨구나. 엄마는 나를 가슴에 안고 내 울음을 누르려는 듯 꼭 껴안았다. 꿈이었어 아가. 악몽을 꾼 거야. 나는 다시 토하기 시작했다. 글로리아 누나가 랄라 누나에게 말했다. 제가 살인마라고 고함쳐서 깼어. 죽일 거야, 짓밟을 거야, 조각 낼 거야 라고 그러잖아. 맙소사. 이 일이 언제 끝나지? 그러나 그 일은 얼마 안 가 끝이 났다. 계속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글로리아 누나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되어 들어왔다. 난 침대에 앉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고 있었다. 이것 봐 제제. 누나의 손에는 작고 흰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민기뉴가 피운 첫 번째 꽃이야. 그 애도 곧 어른 나무가 될 건가 봐. 그럼 오렌지도 주겠지? 나는 흰 꽃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어루만졌다. 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민기뉴는 이 꽃으로 내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민기뉴도 이제 내 꿈의 세계를 떠나 현실과 고통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자, 이제 죽을 좀 먹자. 그리고 어제처럼 집을 한 바퀴 도는 거야. 내가 곧 가져올게. 그때 루이스 왕이 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다. 식구들은 이제 동생이 내 곁에 오는 것을 두고 뭐라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를 흥분시킬까봐 오지 못하게 했다. 째째 형. 왜 그러십니까 꼬마 임금님? 사실 루이스만이 진정한 왕이었다.
트럼프에 나오는 하트나 다이아몬드나 스페이드나 클로버의 왕들은 그저 카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지저분한 그림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왕이 될 때까지 살지 못했다. 제제 형, 난 형이 아주 좋아. 나도 그래, 루이스. 나도 네가 좋아. 오늘 나하고 놀 거야? 오늘은 너랑 놀게. 뭘 하고 싶은데? 동물원에도 가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갈래. 그 다음엔 아마존 정글도 가고 그리고 민기뉴랑도 놀자.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모두 다 하자. 글로리아 누나의 행복한 눈길 속에서 아침을 먹은 우리는 손을 잡고 뒤뜰로 나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마음이 놓였는지 문에 몸을 기대었다. 닭장에 이르기 전에 나는 몸을 돌려 누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누나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나는 나만의 조숙함으로 저 애가 드디어 환상의 세계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라고 하는 누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형, 응? 검은 표범 어디 갔어? 믿지 않는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다. 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싶었다. 바보야, 표범은 없어. 그건 내가 국 끓여 먹은 늙은 암탉일 뿐이라고. 지금은 암사자 2마리만 있어, 루이스. 검은 표범은 아마존 정글로 휴가 갔어. 그의 환상을 가능한 지켜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아주 어렸을 때 나도 그런 것을 믿었으니까. 어린 왕은 눈이 희둥그레졌다. 그럼 표범이 저기 저 정글에 있어? 겁먹지 마. 아주 멀리 가서 돌아오는 길을 찾지도 못할 때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존 정글은 단지 가시투성이의 오렌지 나무 잎사귀 몇 장에 불과했다. 있잖아, 루이스. 지금 형이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자. 내일 더 놀자. 케이블카 놀이도 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자. 루이스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돌아왔다. 그는 현실을 알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다. 나는 마법이 풀린 민기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루이스는 그 흰 꽃이 우리의 작별 인사였음을 모르고 있었다. 늙어가는 나무들. 아직 밤이 오기 전이었다. 그 소식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우리 집과 식구들에게 평화의 기운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아빠는 내 손을 끌어다 식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나를 아빠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내가 어지럽지 않도록 천천히 의자를 흔들었다. 다 지나갔다 얘야. 모두 다 끝났어. 너도 이 다음에 크면 아빠가 될 거야.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끝없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아빠는 산토 알레이슈 공장의 지배인이 됐어. 이제 다시는 크리스마스에 내 신발이 비어있는 일은 없을 거다. 아빠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아마 아빠도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 일을 잊지 않을 게 틀림없었다. 여행도 많이 다니자. 엄마는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네 누나들도 그렇고. 아직도 그 인디언 메달 갖고 있니? 나는 주머니를 뒤져 메달을 찾아냈다. 좋아. 다시 시계를 사서 메달을 달자. 언젠가는 네 것이 될 거야. 뽀르뚜과 탄화규소가 뭔지 아세요? 아빠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아빠의 깔끔깔끔한 턱이 내 얼굴을 스쳐 따끔거렸다. 오래 입은 옷에서 나는 냄새도 역겨웠다. 나는 아빠의 무릎 밑으로 빠져나와 부엌문으로 갔다. 그곳 계단에 앉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뒷뜰을 바라보았다. 기분이 언짢아졌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날 무릎에 앉혔을까? 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빤 돌아가셨어. 망가라치바가 내 아빠를 죽였어. 아빠는 내 뒤를 따라 나왔다. 그리고 눈물로 젖어 있는 내 눈물을 보았다. 아빠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서
내게 말을 걸었다. 울지 마라 얘야. 우리는 이제 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집 뒤에 진짜 강도 흐르고 아주 큰 나무들도 많이 있어. 그 나무들은 네가 다 가져라. 거기다 거네도 맬 수 있어. 아빠는 몰랐다. 이 세상에서 까를로따 여왕만큼 멋있는 나무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네가 가장 먼저 나무를 고르게 해주마. 나는 아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슬리퍼 사이로 발가락들이 비집고 나와 있었다. 그도 칙칙한 뿌리를 가진 늙은 나무였던 것이다. 아빠 나무였다. 그러나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였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다. 네 라임 오렌지 나무도 그렇게 빨리 잘리진 않을 거야. 그게 잘릴 때쯤에는 우리가 멀리 이사 갈 테니까 넌 그게 잘렸는지도 모를 거야. 나는 흐느끼며 아빠의 무릎을 끌어안았다. 됐어요, 아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 눈물을 흘리는 아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벌써 잘 나갔어요, 아빠. 벌써 일주일도 전에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잘라갔어요. 마지막 고백. 사랑하는 미누엘 발라다리스 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48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 속에서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나타나셔서 제게 그림 딱지와 구설을 주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뽀르뚜까,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설과 그림 딱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 안의 사랑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만의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먼 옛날 한 바보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뚜까,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안녕히. 우바뚜바에서 1967년.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